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어요? 경희의료원과 공무원연금공단 그리고 서울시 도심권 50플러스 센터가 함께하는 이재동 교수님의 경리한슬림 비만 잡고 질병 극복, 오늘 그 네 번째 수업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정은경입니다. 제 앞에 계신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계속 보고 계셔서 잘 알고 계시죠? 한방병원의 이재동 교수님 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동안 별거 없으셨나요? 네, 예, 잘 지내셨죠? 네. 예. 저희들이 지금 이제 2022년 들어오면서 비만 잡고 질병 극복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1월 달에는 어떻게 하면 손쉽게 비만을 잡는가 예. 했었고, 2월에는 허리 통증, 그렇죠. 예. 3월에 이제 상지부에서 예. 어깨랑 여기 발목, 예. 손까지 다 예. 해주셨고, 예. 오늘은 이제 이 아래쪽으로 해서 고관절, 무릎, 네. 발바닥, 족저근막염까지 네. 해주신다 그랬는데 아주 네. 기대가 되고 있고, 네. 예. 이게 지금 저희들이 비만을 잡아야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생기는 모든 질병을 다 네.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겠다 해서 네. 이거를 테마를 잡아주신 거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면 네. 말씀 좀. 그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어쨌든 그 비만을 잡아서 질병을 극복하자라는 네. 그런 이제 타이틀로 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굳이 이게 비만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키워드를 잡은 이유는요. 네.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비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제가 비만이라는 그런 그 중심 어떤 테마를 잡았 측면도 네.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의학적으로는 사실은 이 비만을 보면, 비만이라는 게 제가 그냥 우리가 살 빼는 그런 비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그러니까요. 하는 예. 게 사람의 그 체형에 따라서 비만이 달라야 된다는, 비만 치료가 달라야 된다는 걸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첫 시간부터 어쨌든 손쉽게 비만을 잡는데도 비만이 전신적으로 비만하냐, 아니면 이 사람이 복부나 이런 쪽에 주로 이제 지방이 쌓여 있느냐,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은 하체는 가늘고 상체가 또 이런 상체 비만이냐, 그런 비만의 유형에 따라서 이제 치료를 달리해야 된다는 걸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네. 있는데, 그게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우리 한의학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학문을 한마디로 한의학이 과연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한의학은 기혈의학이라는 겁니다. 기혈. 네. 기혈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의 생명 에너지죠. 그죠? 생명 에너지,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몸에서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진 그 생명 에너지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잘 공급이 되고, 또 생성과 공급의 어떤 균형 조절의 어떤 밸런스가 잘 맞으면, 생체 리듬이 잘 맞으면 사실은 우리 병이 별로 생길 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설사 우리가 생활하면서 조금 어디 뭐 손상을 당하거나 조금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몸에서 그 생명 기혈이라는 에너지가 다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치료가 되질 않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이제 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회복이 되지 못하고 이제 만성화되면서 질병으로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쉽게 나타나는 게 비만이. 그렇죠. 그 기혈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게 이제 몸의 체형이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비만의 형태라는 거죠. 예, 제가 저는 그냥 단지 좀 살쪘다 그러면 불편하고 그러니까 예, 그 예. 정도로만 그러니까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만이라 그러면 어쨌든 체중 줄이고 지방 그렇죠. 좀 줄이고 뭐 외모 내지는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한의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비만이라는 게 그 몸의 어떤 기혈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제가 첫 시간에 아마 그 얘기를 드렸어요. 한의사도 어떻게 환자를 보면 그 사람의 문제점을 아느냐, 그리고 현재 문제점도 그렇고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질병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그 알아내는 게,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바로 그 사람의 체형을 보면서 그 사람의 기의 흐름을 보는 거거든요. 예, 기가 어떻게, 저 사람 기혈 생성에 문제가 있구나, 아니면 저 사람은 기혈의 순환에 지금 문제가 있구나, 또는 저 사람은 기혈에 지금 어떤 균형이 깨어져서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구나, 그러면 어떤 질환이 생길 수가 있겠다, 이런 게 이제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한 방에 치료를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사람의 기혈을 조절시켜주는 거거든요. 기혈이 생성이 안 되면 기혈이 생성되도록 한약 치료를 해주는 거고, 뭐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흔히 알고 있는 공진단이라는 게 이제 가장 우리가 좋은 보약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진단이라는 약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그 자체의 기혈의 에너지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되죠. 공진단 약. 그렇죠. 그러니까
기가 딸리고 피곤한 사람 그걸 먹으면 피로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제 사양이라는 약이 들어가 있는데 사양이라는 약은 우리 몸에 기혈이 막혀있는 걸 뚫어주는 데는 아주 최고의 약이거든요. 예, 그래서 공진단을 먹게 되면 부족한 기혈이 보충이 되고 또 기혈이 막혀있는 게 뚫어지니까 머리도 맑아지고 피곤한 것도 없어지고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공진단이라는 거는 이제 뚫어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뭐 공진단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차라리 그거보다는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기혈이 생성이 안 되면 기혈이 잘 생성되도록 오장육부의 기능을 회복을 시켜주고 또 순환이 안 되면 그 순환시켜주는 기능을 치료해주는 게 그게 더 훨씬 근본적이고 더 효과적인 치료법이라는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우리 한의학이라는 것은 기혈의학이다. 그리고 기혈에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이 다양한 형태로 비만의 형태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 비만을 잡아주면 사실은 기혈의 문제점이 바로 잡히는 그래서 치료가 되고 질병이 치료가 된다. 그러니까 비만을 잘 관리하게 되면 비만을 극복하게 되면 이제 모든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도 뭐 제가 류마티스 비만, 그다음에 이제 섬유건통, 뭐 암과 비만, 그다음에 이제 여성들의 어떤 뭐 갱년기 이런 것까지도 제가 쭉 이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비만이라는 그 측면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좀 뭐 살이 쪘다, 뭐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무겁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그거보다 훨씬 더 폭넓은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시는 그건 당연한 그건 너무 기본이고 그거나 뭐 그 지방이 과잉되고 하는 걸 줄여주고 하는 건 너무나 그건 기본적인 거고 그 이상으로 어쨌든 그 사람의 몸의 어떤 기혈 상태를 조절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비만이 개선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질병도 개선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제 내가 상지하고 하지하고 우리가 어깨나 팔꿈치, 엘보나 그다음에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이런 쪽에 오는 그 어떤 관절염의 특징과 그다음에 이제 고관절이나 무릎이나 이런 하체에 오는 그 우리 관절염의 내가 차이점을 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상지에 대해서 했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하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하지부 쪽으로 고관절이랑 무릎 통증, 발목, 그리고 이제 족저근막염까지 이제 저희들이 진행을 할 텐데, 우리들이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지금 벌써 이렇게 채팅창에 뭐 질문을 남겨주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평소에 궁금하신 거나 수업을 들으시면서 궁금증이 생기시는 거는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교수님과 수업을 하면서 또 답을 해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해 오신 PPT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관절염 지난 시간에도 한번 했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면 자꾸 허리에만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소염제 먹고 진통제를 먹는데 사실은 무릎의 관절염이든 뭐 어깨 관절염이든 이게 다 우리가 몸의 문제에서 회복을 못하고 만성으로 가면서 그 관절염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 일상의 어떤 생활하면서 당연히 뭐 우리가 하다 보면 어깨를 많이 쓰는 경우도 있고 또 무릎에 무리한 걸 들고 뭐 일을 할 수도 있고 당연히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몸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그걸 조금 관절을 쉬어주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정극하면 이제 우리가 일반 뭐 병원에서 소염제나 진통제나 먹고 또 이제 가볍게 치료하면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제 회복이 안 되고 이게 만성적으로 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거는 바로 그 관절 자체의 문제보다는 몸의 문제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상지부 관절염은 제가 특징적인 게 주로 저녁에 잘 때 더 아프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순환의 문제 때문에 그 순환장애로 인해서 우리 혈액순환이 안 되면 이제 어혈이라는 게 생기고 그 어혈로 인해서 이제 오히려 관절의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측면이 많았고 이제 우리 하지부에 있는 관절들은 보면 이제 체중도 지탱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고관절, 무릎, 발목, 발바닥 이 모든 게 지지하고 있다는 거죠. 몸을 버티고 있어야 되는 그렇죠. 버티고 있다는 거거든요. 버티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력과 위에서 눌리는 중력과 밑에서 받쳐주는 어떤 지지력과의 역학적인 문제다. 역학적인 문제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관절이나 무릎, 발목, 발바닥
이제 저런 병들은 역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제 나중에 뒤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정답을 얘기하라 그러면 중력을 줄여주고 중력을 줄이고. 그렇죠. 중력을 줄여줘야죠. 음흠. 그다음 관절의 부담을 줄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서 지지할 수 있는 지지력을 강화해주는 게 이제 그 관절을 사실은 치료하는 방법이다. 그럼 네. 지지력 강화 1번이 그러면 근육을 강화시키는 그렇죠. 근력을 강화. 근력 강화. 예, 근력을 강화하는 거죠. 네. 근력을 강화하는. 예. 그래서 이제 하지부 관절염에 대한 진행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 이제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관절들은 대부분 전신을 지지하고 지탱하는 있다. 거다. 지지하고 네. 있다. 사진에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체지방이 많으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체지방이 1kg면 네. 우리 지방 덩어리 1kg 늘어나면 네. 중력은 움직임에 따라서는 5kg라는 5kg 내가 맞아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체지방을 1kg만 줄여도 무릎에 5kg의 부담을 줄여주는 거니까 무릎이 얼마나 편해지겠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방 한 3kg만 줄여도 무릎에 15kg가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릎이 훨씬 네. 15kg 우리 살가마니 무릎에 얹어놨다고 생각해 몸이 보세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무릎이 훨씬 편해지는 거죠. 네. 네, 이제 그런 문제.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이제 그 많이 눌려지고 또 밑에 지지력이 없으면 아무래도 이제 이 지금 무릎 내가 모형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위에 중력이 무거워지고 밑에서 받쳐주지를 못하면 문제는 이 연골이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연골이 이제 닳게 되죠. 네. 이제 연골이 닳게 되면 또 자극이 가게 되면 염증이 생기고 또 염증으로 인해서 붓고 네. 또 이게 약순환인 게 또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 세포가 또 연골을 또 갉아먹거든요. 아. 예, 염증 세포가 또 연골을 부식을 시킵니다. 오. 그러면 이제 이게 약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예.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관절염이 관절염으로 진행이 된다.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릎에 이제 하지 쪽에 있는 고관절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만은 네. 이제 제가 무릎 관절염, 퇴행성 무릎 관절염을 먼저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가장 많은 가장 많이. 가장 다빈도 이제 무릎 아픈 분들이 워낙 많아서 네. 제가 무릎을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꺼내놨고요. 그래서 이제 무릎 관절을 이제 오래 퇴행성이라는 게 이제 오래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이제 오래 사용하면 이제 연골이 닳고 인대가 손상이 되면서 이제 관절염이 생기는데 사실은 나이 드신다고 해서 모든 분이 다 무릎 관절염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사실 오래 사용하면 관절염이 올 확률은 높아지죠. 네. 아무래도 네. 높아지지만 연세가 드신다고 해서 다 무릎이 아픈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아프다 하더라도 아픈 정도가 그 사람의 상태에 그렇죠.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연골이 이제 퇴행성과 류마티스 관절염의 차이점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류마티스 관절염을 얘기할 때 자세히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할 텐데 이제 오늘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퇴행성이라는 거는 이제 연골이 닳는 거고요. 네. 이제 위에서 눌리고 밑에서 받치지를 못해서 자극이 돼서 연골이 따르면서 염증이 생기는 거고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염의 성질 자체가 이거는 염증성이에요. 그러니까 염증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연골이 부식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진행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관절염이 연골이 닳게 되면 자극이 되면서 염증이 생기면서 붓고 또 열이 나기도 하고 이러죠. 그리고 당연히 통증이 발생이 되고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의 특징을 보면 이제 대부분 이 무릎의 안쪽에 주로 닳는다는 거예요. 네. 무릎의 안쪽에. 예. 주로 이제 안쪽에 주로 닳게 돼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몸을 받치고 있는 게 밑에서 무릎이 받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릎의 바깥쪽에 중력을 많이 받겠어요? 안쪽에 우리가 몸을 전체적으로, 몸은 주로 이제 이 가운데 어떻게 보면 네. 이 위에서 눌렸을 때 네. 생각해 안쪽이죠. 당연히 안쪽일 거란 말이에요. 바깥쪽보다는 네. 안쪽이 더 몸이 중심이 많이 안에 받아요. 있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연골이 안쪽에 주로 닳는 거죠. 이 안쪽에 주로 따르니까 지금 사진에도 지금 우리 슬라이드에도 지금 그렇습니다만 약간 무릎이 O자형 같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 다리가 벌어지셔서. 다리가 이렇게 보면 대부분 O자가 되는 이유가 네. 무릎의 연골이 안쪽부터 따르니까 안쪽부터 무너지는 거죠. 아. 그러면 다리가 O자형으로 될 수밖에 없는 네. 거거든요. 이제 저게 점점 더 진행되면 O자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그 증상의 특징을 가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한방 치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체 중력 줄여야죠. 중력을 줄이고. 중력을 줄이려면 체지방을 줄여야 네, 되니까 그렇죠. 이제 체지방을 줄이는 게 이제 저희들이
제가 뭐 쭉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개발하신. 경희대에서 개발한 그 한슬림이라는 약을 쓰게 되면 지방 대사가 높아지면서 네. 이제 체지방이 감소가 되죠.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하체 지지력을 강화하려면 이제 근력을 강화하는 거죠. 네. 이제 근력을 강화하는 방법은 그 사람의 근력이 빠지고 근력이 부족한 원인에 맞는 이제 맞춤약을 주로 쓰는 거거든요. 이제 근력을 네.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하지만 이제 몸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제가 한 3개월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죠? 뭐 그전에도 좋아질 수 있지만 우선 무릎이 아프고 그럼 한 방에는 그럼 무릎이 아프고 붓고 아픈데 그냥 손 놓고 있느냐. 그거 아니죠. 이제 우리가 주로 하는 거는 이제 침이나 뜸이 있습니다만은 네. 제가 이제 주로 쓰는 건 이제 봉독약침이라고 네. 벌독을 가지고 네. 이제 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부터 허리 뭐 어깨 할 때도 봉독약침 얘기를 해왔는데 그 오늘 봉독약침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조금 네. 하고 네. 넘어갈까 해가지고요. 오늘 준비를 좀 해왔어요. 네. 그래서 봉독약침이라고도 표현하고 이제 봉독요법이라고도 요법.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제 벌침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죠? 그래서 요즘은 뭐 그게 싹 사라졌습니다만은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사실은 살아있는 벌 가지고 벌침 놓는 경우가 많았고 또 사고가 나가지고 뭐 저거 이제 뭐 또 인터뷰도 한번 해본 적도 있고 그 벌침 맞다가 사망하셔가지고 그러면 벌침은 그 벌에 있는 침의 그 약효가 너무 세거나 아니거나 뭐 이래서 그렇죠. 지금 이제 이상이 생기나요? 얘기를 잘 했는데요. 이제 봉독요법의 이 벌독을 가지고 하는 치료의 핵심은 뭐냐면 첫째는 어느 혈자리에다가 놓느냐는 게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저기 이제 침 놓는 자리에다가 네. 그 침 치료점이 경혈이 주입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침 치료점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얼마를 넣느냐는 게 이제 굉장히 그 사람의 체질이나 병의 상태에 따라서 독의 양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우리가- 벌이 얼마나 센 독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가 뽑아보기 전에는 네, 모르는 거예요. 예, 그렇죠. 뽑아도 알 수가 없고 이제 벌독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일정하지 않습니다. 벌독이 어떤 그거냐면 네. 여름에 장마철에는 벌독이 희석이 돼요. 물러요. 그 가을 되면 가을 되고 해지면 굉장히 벌독이 세져요. 세집니다. 그리고 벌이 쏠 때 그 벌의 기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기분. 벌이 기분이 좋은가? 예? 아니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벌이 굉장히 히스테릭하게 아주 그냥 받았다. 지금 그 초긴장 상태 같으면 엄청나게 독의 양을 많이 뿜어낼 거고. 그래요. 네,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살아있는 벌을 쓰게 되면 이 벌 몸에 사실은 바이러스나 이런 균이. 박테리아 같은 균이 또 침범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벌을 쓰지는 않고요. 이게 재밌는 게 이제 한 1970년대 이게 개발이 됐는데 네. 벌을 죽이지 않고 네. 벌독에다가 전자파를 쏘면 네. 전자 쇼크를 가볍게 주면 네. 벌은 죽지 않고 독만 내놔요. 그러면 이제 그 독을 모아서 이제 우리가 정제한다 그러죠. 네. 이제 우리 그 나름대로 정제 과정을 거쳐서 네. 일종의 이제 주사 형태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독성이 일정하게 가겠네요. 그렇죠. 아. 독의 양을 이제 일정하게 이제 우리가 농도를 벌독 1g을 가지고 이제 그 주사용 용액에다가 몇 cc에다가 희석시키냐에 따라서 이 벌독 1cc 속에는 실제 벌의 독의 양이 얼마라는 게 다 계산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쓰는 거죠. 네. 예, 그렇게 이제 독의 양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교수님 그러면 봉독요법이라는 거는 벌침을 직접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벌독을 뽑아가지고. 주사기에 뽑아가지고 주사기로 주입을 하는 그렇죠. 거네요. 주사기로 아. 이제 그 우리가 약침 주입기라고 그러는데 약침 주입 이제 뭐 주사기하고 같은 형태예요. 네. 그걸 이제 침 치료점에 이제 놓는 거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일종의 침자리에 놓기 때문에 네. 치매 효과가 있어요. 네. 예. 그 다음에 벌독이 가지고 있는 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네. 약의 효과. 약효가 예. 들어가고. 그러니까 치매 효과와 약의 효과를 동시에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약침요법이라고 네.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약침.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벌독 속에는 그 이제 멜리틴, 아파민, 뭐 포스파리파젤 한 40여 가지 우리 인체에 아주 유익한 네. 그런 성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분들을 연구해 보니까 아주 강력한 소염 진통 항생제고, 효과가 있고 소염 진통. 그래서 저는 이제 표현을 천년 항생제라는 표현을 좀 써요. 예, 왜냐하면 일종의 여기다가 뭐 마취제를 쓰는 것도 아니고
또 양력이 또 화학적인 그걸 쓰는 게 아니라 벌독 자체가 소염 진통을 해주니까 이게 일종의 천연 항생제 같은 거다. 이제 그런 제가 표현을 쓰고요. 그럼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졌느냐? 이제 그건 아니고 뭐 하기가 수백 년 동안 이제 벌침을 이제 쭉 민간에서 써온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마왕태백서라고 임금의 무덤에 그 백서라는 거는 비단에 이제 글을 쓴 거죠. 거기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한 2000년 전의 얘기죠. 예. 그 한나라 때 이제 거기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벌집이 매달려 있는 그 나무에다가 고기 덩어리를 매달아놔요. 그러면 벌들이 가서 막 고기를 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고기를 떼다가 그 고기를 잘라서 아픈 부위에 붙인 거죠. 그러면 일종의 피부를 통해서 이제 그런 나름대로 그 어떤 역사적인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히포크라테스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의학의 아버지인데 의학의 아버지인데 이제 아르카늄이라 그래서 아르카늄이라는 표현이 이게 그 쉽게 말하면 신비한 물질이라는 그래서 이 벌독을 아르카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대단히 신비한 물질이다 벌독이. 그래서 이걸 이제 어쨌든 어떻게 보면 과거에 민간에서 써오던 벌침을 이 봉독요법이라는 거는 현대 의학적으로 이게 과학하고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든 거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제가 여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2000년도 때 뭐 이걸 이제 그 페인지라는 그 아주 그 당시에 국제학회지에 발표를 하면서 뭐 우리 이제 저 국내 각 언론에 뭐 방송사 메인 뉴스에도 이제 발표가 되고 이랬는데 이제 거기에 어쨌든 이 벌독을 가지고 류마티스 관절염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벌독을 근육 주사하는 것보다는 경혈에 났을 때 침자리에 놓으니까 훨씬 더 이게 효과가 좋더라는 이제 그런 내용의 연구를 제가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외에도 이제 임상적으로도 이제 벌독을 가지고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를 해보니까 한 82.5% 정도에서 아주 좋은 결과를 나타냈고 또 이제 치료 횟수는 한 15회 정도 그렇게 이제 그러면 한 3달, 4달 가량 가는 거네요. 보통 일주일에 2번 하면 두 번 하면 한 2달 정도, 2달 정도. 뭐 이제 그렇지만 이제 환자분들이 2번 오기 힘들면 2번 오기도 하고 1번 오기도 하고 하다 보면 한 3개월 정도, 2, 3개월 정도 이제 소요가 되죠. 그래서 오히려 또 여기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6개월 이상 된 만성 환자한테서 오히려 만족도가 훨씬 좋더라. 이제 그런 결과도 이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응증은 뭐 사실은 거의 척추 관절 질환뿐만이 아니라 신경계 질환 거의 모든 질환에 다 쓸 수가 있는데요. 이제 특별히 제가 이제 척추 관절 센터를 이제 맡고 있다 보니까 이제 모허리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이나 또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쪽으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 지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에서 한 15회 정도 치료하고 있고 또 질병의 상태나 환자 상태에 따라서 얼마의 강도를 가지고 쓸 거냐 또 주입량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벌이 어쨌든 우리가 벌에 쏘여도 가렵습니다만은 이제 가려움증이나 이렇게 약간 빨갛게 부풀어 오르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가볍게 이렇게 몸살 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침 맞아도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그런 경우는 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더더욱 한 거는 우리 병원에서 치료하기 전에 이제 다 그 테스트를 합니다. 스킨 테스트를 해서 이 사람이 벌독이 얼마나 과민하냐 이제 이런 걸 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뭐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은 아까 이제 한방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봉독요법을 비롯해서 뭐 지방도 줄여주고 그다음에 근육도 생기게 해주는 그런 이제 한약 치료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이제 가정의 생활에서 주의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밑에 사진에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쪼그려 앉으면 안 좋아요. 쪼그려 앉으면 무릎의 압력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뭐 연골에 압박이 될 수도 있고 쪼그려 앉는 자세 그리고 이제 특히 이게 순환이 안 되게 됩니다. 우리가 쪼그려 앉으면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비만은 기혈 순환인데 우리가 앉았을 때 특히 이제 뭐 데스크
잡을 많이 하는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앉아 있으니까 복부가 이게 접히니까 네. 접히면 기혈순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배 당기고 몸 세우라는데 배 이게 당기고 계속 몸 지금 세우고. 말씀드리는 것도 이제 그런 건 이제 무릎도 구부리고 쪼그리고 앉으면 안 되고 양반다리 자세도 저 자세가 사실은 옛날에는 굉장히 그한 자세 이름 자체도 양반다리 자세인데 네. 사실은 이게 무릎 관절이 굉장히 안 좋은 자세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여성분들 주부분들 같은 경우는 무릎 꿇고 이렇게 방을 닦는다는 뭐 이런 요즘은 뭐 많이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과거에 이제 저런 것들이 또 무릎 관절에 사실은 많이 무리를 주죠. 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잘못 알려져 있는 것들이 무릎 아픈 환자분들이 이제 사실은 뭐 만성화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가능하면 뭐 약약 안 먹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통증이 심하면은 반드시 먹어야 돼요. 소염 진통제를. 왜냐하면 통증이 심하다는 거는 염증이 심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소염 진통제가 가장 효과적이죠. 근데 그걸 내버려 두면 얘기했다시피 염증세포가 이제 더 활성화되면 또 이제 연골이 또 만모가 되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소염 진통제를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 빼면 안 된다, 물 빼면 안 된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환자분들이 가끔 오세요. 저한테도 네. 물을 빼기 싫어서 왔다는 뭐 환자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얘기가 사실은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고 물만 빼봤자 또 물이 차니까 이제 그런 얘기, 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근본적인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체중도 줄이고 또 이제 어떤 기혈순환도 되게 해서 근력도 키우고 이런 과정을 하면서 무릎에 물이 많이 차 있는 거는 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우선 관절의 부담을 줄여주고 관절이 더 변형되거나 하는 걸 막아주거든요. 그럼 한방에서도 무릎에 물을 한방에서는 빼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방 진료를 하면서 양방에 많이 보내요.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빼고 와라. 이제 그렇죠. 빼고 이제 같이 이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아프다 그러면 한약도 소염 진통제가 있습니다만은 한약으로 소염 진통제 쓰는 것보다는 양약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양방에 가서 양약을 먹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급한 불은 일단 거기서 꼭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은 한의사시면서 왜 자꾸 양약을 많이 쓰라 그러고, 네. 양약 먹으라 그러고, 왜 그러시냐고. 근데 환자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고, 또 한방에서, 또 강점 있는 건 한방 치료하는 게 훨씬 더 네.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도 이제 요즘 사실은 뭐, 수술을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수술은 답은 아니다. 수술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체중이 줄거나 수술한다고 해서 무릎의 근력이 강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인이 없어지는 게 예, 아니니까. 아니기 때문에 수술 초기에 염증 끌어내주고 다 해주면 우선은 또 뭐 1, 2년은 편할 수는 있지만 또 문제가 생기고 오는 경우가 제가 흔히 많이 보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한 한 3개월 이상 제가 이제 몸을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체중이 많이 나가고 또 근력이 부족하고 이러면 이걸 개선해보고 개선해보고도 수술을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다시피 우리 이 무릎 기둥이라는 거는 제가 건물의 콘크리트 기둥 허리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 무릎이 빼라는 거는 철근이고 그 다음에 무릎을 싸고 있는 근육은 이 시멘트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멘트 이제 이게 너무 이게 부식이 되고 기능을 못 해가지고 철근이 너무 연골이 너무 따라버리고 철근이 너무 이게 유지하기가 힘들면 철근 갈아 끼워야죠. 부분적으로 뭐 또 치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환자는 거의 수술보다는 보존적인 치료로 몸을 바꿔주면 대부분이 개선이 되게 돼 있다. 네,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가장 그 효과적인 운동법으로 이제 설관절 운동법으로는 이제 운동 명칭은 등척성 운동이라고 그래요. 네. 예, 등척성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이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무릎 위에 이 큰 근육이 대퇴사두근이거든요. 네. 예, 무릎에 있는 근육. 네. 예, 이게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예,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릎 쪽으로 에너지가 가려면 이 앞에 이게 이 큰 근육에서 영양분을 쭉쭉 보내줘야지만이 되지 않겠어요? 여기 이제 큰 근육이 그러네. 예, 우리가 고관절부터 이렇게 큰 근육이 있잖아요. 이 대퇴사두근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강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인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제 사진의 그림을 보시면 다리를 쭉 뻗고. 뻗고요. 이제 누워서 하셔도 뭐 됩니다. 이제 앉아서 보통 우리가 뭐 거실에서 뭐 생활하시죠. TV를 보든 네, 하실 네. 때 이제 하면 네. 좋은데 이 발끝을 1번 보면 발끝을 이걸 다리라고 생각을 하면요. 우리 팔을. 몸 쪽으로 잡아. 네, 이 발끝을 무릎 쪽으로 네. 무릎에 닿는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이렇게 뒤로 제끼는 거죠. 네. 예. 네. 엄지발가락부터 해서 네. 뒤로 제끼면 여기 이제 힘이 들어오거든요. 대퇴 여기에. 아, 네. 네, 힘이 들어오고. 아, 네, 들어와요. 네, 힘이 들어오죠. 그래서 한 10초 정도 아. 최대한 이렇게 좀 버팁니다. 그리고 이제 천천히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 발끝을 이 발꿈치에 닿는 느낌으로 최대한 이렇게 발꿈치에 2번. 닿는 느낌으로. 네. 그러니까 발을 오므리는 거죠. 아, 그죠? 그래도 여기가 단단해지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도 이제 대퇴 이 사두근이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천천히, 특히 이제 저녁에 잠 안 오시는 분도 저걸 하면 잠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 수면 네. 도움이 되냐 하면 이 발끝에 의식을 두고 발을 뒤로 최대한 제꼈다가 또 밀었다가 이래 하다 보면 모든 이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내려가서. 예, 안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발치기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것처럼. 발끝치기도 하나의 방법인데 저건 이제 오히려 더 다리 근육도 강화시키고 하는 네.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뭐 힘들겠지만 목표를 내가 보기에는 뭐 한 100개든 이제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네. 제가 볼 저는 때는 실관절 운동법 저거를 보면서요. 그렇죠, 그렇죠. 뒷다리 근육이 당겨지는 건가 해서 보니까 여기 앞에 있는 이 근육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예, 예. 이제 그렇게 하시면 뭐 제가 볼 때는 빠른 사람들 한 20개 정도 하면 본인도 모르게 잠에 빠져들지 않을까. 아, 네. 예.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네, 불면증에도 실관절 좋고 운동법도 다리 강화 운동에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다 좋으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리고요. 네, 우리 그러면 이제 예, 대퇴골도 질문. 가기 네, 전에 예, 예. 지금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네. 이상경님 준비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무릎 통증, 발목 통증 그리고 족저근막염까지면 이 아래쪽으로 염증이 좀 많으신가 봐요. 네, 자주 그렇네요. 알고 있습니다. 발병을 줄일 수 네, 있는 지금 팁. 뭐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걸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니까요. 저게 이제 바로 무릎 통증, 발목 통증, 족저근막염. 사실은 무릎의 문제가 아니고 발목의 문제가 아니고 족저근막염의 문제가 아니라 저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몸의 문제인 거죠. 몸에 상체 중력이 많거나 제가 우리 이상경님을 뵙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저 비만으로 인해서 체지방이 많아서 무릎이나 발목이나 발바닥에 중력이 많이 가해지거나 아니면 또 뭐 저녁에 잠을 못 자거나 또 뭐 아니면 마른 비만으로서 근육이 부족하거나 네. 이제 이러면 키가 다 위로 뜨기도 하고 또 근육이 부족하면 지지력이 약해지고 이러면서 이제 저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무릎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상경님 요 부분 좀 계속 얘기되는 부분 잘 들으시면 이제 우리 본인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다라는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무릎이 아프고 발목이 아프고 발바닥이 아프지만 각각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몸의 문제를 진짜 더 몸의 문제라는 걸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네. 하나의 증상이다. 원인은 다 똑같은 원인이다. 이 말씀을 제가. 몸 전체에 예. 그리고 이제 운동법은 팁은 이제 운동법은 지금 아까 알려주는 그 등척성 운동. 예,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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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비만 아니지만 그렇죠. 이제 근력이 부족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저런 분들 근력이 부족하면 비만은 아니더라도 네. 마른 복부 비만 내가 얘기하는 네, 네.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근력이 부족한데도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혈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력이 부족한 이유가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는 기혈 생성이 안 돼서 네. 근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음식을 먹고 소화는 잘 시켜요. 그런데 소모가 너무 많은 거야. 에너지 소모가. 네. 그러니까 기가 위로 다 떠버리는 거죠. 생각이 많고 균형이 깨어지게 되면 네. 이제 오히려 기가 위로 상기되면서 하체가 이제 힘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잠이 안 온다. 근데 그건 기가 위로 상기됐다는 거, 균형 조절이 깨어졌다는 걸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거는 잠을 깊이 못 잔다거나 뒷골이 땡긴다거나 입이 마른다거나 뭐 아니면 눈에 충혈이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깨가 입이 마르는 것도 상체로 뜨면 그렇죠. 열이 이제 위로 뜨게 되면 이제 누구나 뭐 입이 마를 수는 있지만 입이 유난히 많이 마르다. 나는 누구보다도 자꾸 입이 마르면서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비만이 아니면서 근력이 부족한 케이스라고 하면 이제 근력이 만약에 소화 기능이 문제가 있으면 소화 기능이 문제가 있어서 근력이 부족하면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탄산음료나 또 자극적인 거는 위에 부담되는 거는 줄여야 되고 음식을 질 좋은 음식,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질 좋은 음식을 조금씩 자주 하루 한 5끼 뭐 중간 간식도 드시고 하시면서 왜냐면 조금씩 자주 먹어야 되거든요. 이제 근력이 부족한 케이스니까. 네, 예, 위가 문제가 있다면. 힘을 채워가면서. 그렇죠. 이제 그리고 위는 문제가 없고 이제 근력이 부족한 케이스라면은 이제 생체 위가 지금 안 좋다고 하시네. 그렇죠. 이제 저런 문제가 이제 거의 뭐 대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위에 부담이 안 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뭐 유산균 같은 것도 드시는 게 좋고요. 제가 이제 사실은 건강기능식품을 제가 별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뭐 어떤 분들 주위에 보면 막 한 주먹씩 이렇게 먹는데 사실은 다 음식에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한데 하지만 이제 위산균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추천을 드려요. 우리 환자분들 중에도 유산균 같은 거는 이제 드시는 게 장 기능이나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고 특히 이제 밀가루 음식 이제 우리 이상경님은 위가 안 좋다고 하시면 밀가루 음식이나 이제 찬 거, 그 다음에 이제 과일 같은 것도 이제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드시는 거는 좋지 않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다음 질문 받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박영애 님이십니다. 걷기를 좋아하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무릎, 발 등이 아파오네요. 걷기를 하고 나서 무릎 통증이나 발바닥 통증이 덜 오게 하는 스트레칭. 네. 그 스트레칭은요, 제가 이제 무릎에 아까 등척성 운동, 사두근 운동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대퇴 우리 사두근의 근력이 강화되면 하체 힘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발바닥에도 도움이 되고 모든 그 관절에 다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굳이 이제 제가 뭐 스트레칭도 뭐 좋은 방법입니다만은 이제 한다면 오히려 무리가 오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이제 실내 자전거를 탄다든지 왜냐하면 실내 자전거는 근력은 강화시키고 무릎의 하중은 덜 돌리고 그렇죠. 안장에다가 모든 체중을 실어놓고 그렇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거기서 좀 더 이제 만약에 이제 할 수 있으면 뭐 제가 제일 얘기하는 게 계단 오르기 많이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그런 것도 하기 힘들 정도로 가시다. 그러면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사회자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발끝치기. 예, 발끝치기가 우리가 발을 뻗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이 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다리 혈액순환이라든지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그래도 이제 걷기 좋아하시는 분은 걸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예. 그런데 이제 걸어야죠. 걷는데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몸을 달래가면서 몸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걷기 좋아한다고 해서 막 2시간 걸어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 1시간 걸어보니까 힘들더라. 그 다음에 그러면 저는 30분만 걸어야 돼요. 30분 걷고 차라리 그걸 나누어서 이제 조금씩 걸어야 되고 30분 해보니까 괜찮더라. 한 일주일 뭐 보름 해도 괜찮다. 그러면 40분. 40분으로 이제 또 뭐 보름이든 한 달이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괜찮으면 50분 이렇게 늘어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이제 몸에 그리고 또 힘들다 그러면 또 줄이는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어쨌든 걸을 때 우리가 근육을 어느 정도 긴장을 하고 걷는 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늘 걸을 때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도 제가 걷기 운동을 추천을 합니다. 파워워킹도 좋죠. 굉장히 좋은데 어쨌든 배 당기고 몸 세우면서 몸 세우면 파워워킹이 되는 거죠. 예, 엉덩이, 허벅지 근육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걸으시면 훨씬 더 근력 강화에도 좋고, 이제, 사실은 그렇게 걷는 게 습관화가 되면 그냥 맹 놓고 아무 생각 없이. 제가 걷기 좋아하는데 맹 놓고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거하고는 이제. 운동이 안 된다. 예, 운동도 안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냥 몇 시간, 뭐 1시간이든 이제 걷고 마음의 위안만 되는 거지. 되는 거지. 이제 뭐 체중을 살을 빼려고 해도 살도 빠지지도 않고, 또 근력을 강화하려고 그래도 별로 근력 강화에도 도움이 안 되고, 이제 가벼운 순환 정도에 도움이 되는 건데, 이제 몸 세우면서 그때 자기의 그 몸의 상태에 맞게 시간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무릎 뚜껑하고 예, 발목 슬개골이라고 접힌- 그러죠. 슬개골, 네. 발목 접히는 부분이 시린 증상이 심하다. 네, 이제 시린 증상이 심한 거하고 또 아픈 건 조금 틀리는데요. 그러니까 슬개골 쪽도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무릎 뚜껑이라고 표현하시죠. 무릎 뚜껑이 얹혀 있잖아요. 네.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그냥 이게 뚜껑이거든요. 그렇죠. 예, 뚜껑이 그냥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여기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박선혜님은 무슨 얘기냐면 하체 쪽이 다 냉하다는 거죠. 순환이 안 된다는 거죠. 발목 아래가 접히는 부분. 허리 아래쪽이 차고 냉하다는 거죠. 예, 이제 저런 부분들은 오늘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운이 이제 갱년기나 이런 분들 키가 위로 뜨는 경우가 많고 기의 어떤 균형 조절이 깨진 경우가 많고 수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자세한 그런 말씀은 안 주셨는데 이제 아래가 지나치게 시리다는 거는 우리 몸의 기의 흐름이 아래 위에 어떤 그 균형 잡힌 흐름이 아니라 기가 위로 뜨게 되고 오히려 위에는 오히려 열감이나 뭐 목 뒤가 뒷골이 당긴다든지 오히려 지금 뭐 네. 그런 현상이 있고 아래는 오히려 시리고 찬 그런 느낌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네. 무릎 통증이 있을 때 운동을 잠시 멈추고 통증이 사라지면 다시 운동을 하는 게 좋을지, 통증 감소하고 약한 운동이라도 하면 좋을지. 예, 이제 저게 이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보면 이제 선생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떤 선생님들은 무릎 아프다 그러면 운동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예,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에요. 네. 또 어떤 선생님은 운동을 하라 그러거든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제가 계단 오르기 운동을 많이 권장을 하는데요. 또 어떤 정형외과 의사님이나 또 어떤 뭐 선생님들은 절대 계단 오르기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하지 말라고 하던데요. 딴 의사 선생님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능력에 맞게 하는 거예요. 예, 운동은 해야죠. 운동을 해야지만이 근력이 생기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통증이 그러니까 가벼운 통증 정도 뭐 견딜 수 있을 무리가 안 가는 통증 정도면 그걸 그냥 그대로 극복하시면 되고 그렇지만은 통증이 조금 좀 어쨌든 불편하다 이러면 운동량을 줄여야 돼요. 운동량을 줄여야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무릎에 무리가 안 가는 가장 가벼운 운동이 발끝치기거든요. 발끝치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게 무리도 안 가지만 안 가면서도 운동량이 적은 운동량은 아니에요. 그건 별로 운동 같지는 않아요. 아니죠. 제가 이제 할 때 보통 한 1000개 정도 하라 그러거든요. 오, 1000개면 예, 힘들겠다. 1000개를 하면 이 대퇴근 안쪽이 네. 이 안쪽이 굉장히 뻐근합니다. 300개도 힘든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한 번에 300개 할 수가 없고요. 아. 이제 잘하면 한 번에 100개 정도는 그냥 네, 할 수 있어요. 100개는 네. 예, 한 번에 100개 정도, 한 번에 100개를 쉬어가면서 이제 하는 거죠. 10번 하는 거죠. 그러면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거 할 때도 배를 당기고 하면 엉덩이,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근데 그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얘기할 때는 이 발끝 치는 것도 한 번 할 때 한 1000개를 목표로 그러니까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1000개 할 수 있는 분이 있고 네. 도저히 나는 안 되겠다 이러면 500개 하셔도 돼요. 그러면서 다음에 할 때는 600개 또 700개 이렇게 늘려나가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목표가 몇 개다 이게 없으면요 하다가 그냥 안 하게 그렇죠.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 힘들어 하시는 분은 한 300개부터 하세요. 300개 예. 또 가면 한 500개 정도. 500개 이상 할 수 있으면 1000개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 그리고 발끝치기 이런 것도 무릎 통증.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조금 드리면 발끝치기 다리를 이렇게 했을 때 발끝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거는 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니까 표현이 이제 되니까 발끝치기인데 네. 그냥 움직이지 않고 발끝만 이렇게 치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그건 아니고 실은 이게 이제 무릎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 무릎을 밖으로 벌렸다가 안으로 모으는 예. 이 운동이 얼마나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운동 다른 쪽으로 지금 얘기가 이제 그걸 하는데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요실금도 많잖아요. 많이 있을 네. 수 있잖아요. 네. 산후에 이제 아무래도 자극도 되고 했기 때문에 이 발끝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 예, 지금 얘기대로 무릎을 벌렸다가 안으로 이렇게 우리가 별로 이 허벅지 내전근 안쪽에 있는 근육은 거의 쓸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걸 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발만 때렸어요. 네,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예, 이제 그 정도는 수면에는 도움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의식이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수면에는 도움이 되는데 그 수면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체를 강화하는 가장 쉽고 가장 어느 네. 곳에든 뭐 사무실에 앉아서도 아. 뭐 다리를 쭉 펴고 할 수도 있는 네.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용해라. 무릎을 밖으로 외전했다가 안으로 최대한 안으로 말아 넣는다는 교수님 느낌. 그거 처음 보는 예. 운동 되겠네요. 그게 이제 제일 핵심이죠, 실은. 네. 이제 그 운동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또 진행을 나가야 돼서 예, 조금 우리 이제 이제 대퇴골도 또 갔다가 예, 또 예, 오겠습니다. 예. 대퇴골도 무혈성 이름이 대사. 좀 길죠, 그죠? 이게 네. 참 그한데 어떻게 보면은 쉽게 요즘 엉덩이 뼈가 썩는 병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대퇴골이라는 게 엉덩이 뼈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고관절이라고 그렇죠, 말하는, 고관절이죠. 대퇴골. 이게 사실은 이제 의외로 또 많아요, 이 질환이. 예,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이거든요. 예, 보시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볼트 쇼켓 같이 전구 담화 같이 돼 있잖아요. 그 전구 같이 돼 있잖아요, 그죠? 네.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하지를 움직이도록 이렇게 해주는 건데. 이제 이거는 이 병의 무혈성 괴사라는 건 혈액 공급, 무혈이라는 게 피가 없다는 거죠. 피가 안 가서 괴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피가 가줘야지만이 이 뼈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게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거죠. 혈관이 막히면서 공급이 안 되면 이 뼈가 이렇게 썩게 되는 거거든요. 삭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이게 특별한 원인을 지금 밝히지는 못하고 있어요. 뭐가 딱 이 병.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환자들의 경향성을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술이더라. 술하고 이게 스테로이드 많이 사용한 사람들한테. 혈관이 막혀서 거기에 영양이 안 가는 건가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알코올이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알코올이 혈액에 응고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 고관절로 가는 이 작은 혈관이 이제 막히게 되는 거죠. 막히게 되면 이 뼈에 영양 공급을 못 시키니까 뼈가 이제 이게 괴사가 상하게 되는 거죠. 사가지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스테로이드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꽤 많아요. 이런 분들 예를 들어 신장을 뭐 이식을 했다든지 만성 염증이 있을 수가 있다든지 뭐 류마티스 같은 경우도 만성 또 피부 어떤 분들은 또 피부 얼굴에 또 그렇다고 또 진젊은 여성분들은 제가 장기 복용. 네,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하면서 몸도 이렇게 돼 있고 또 이 병이 와서 내가 한번 그걸 진료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스테로이드를 장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 병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네. 예, 그래서 몇 가지 여러 가지 원인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술과 스테로이드. 이게 부신피질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스테로이드를 이 부신피질 호르몬을 과잉하게 사용해서 오는 이제 그런 병이고요. 그다음에 이 병의 이제 특징이 초기에는 증상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괴사가 돼도 뼈가 그대 형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죠? 두 번째 옆에 보면 비록 괴사는 됐지만 형태가 유지가 돼 있단 말이에요. 안에서 이렇게 사고가 나요. 그렇죠. 뼈가 이제 점점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냥 좀 어떨 때는 아프기도 하다가 또 괜찮아졌다가 뭐 이게 큰 불편함이 없다가 어느 순간 극심한 통증이 오는 거죠. 그 이제 극심한 통증이 올 때는 이미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뼈가 밑에 삭으니까 이게 뼈가 뭉그러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 아주 극심한 통증이 오고 또 제일이 안 되는 게 뭐겠어요? 양반 다리가 안 돼요. 네.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이제 이 고관절에 이 회전이 안 되니까. 안 돼서. 예. 그리고 다리 길이가 짧아지겠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보면 이제 골절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 이제 막 통증이 막 시작이 되고 또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고 쩔뚝거리게 되고 또 관절 운동 범위가 양반 다리가 어렵고 뭐 이렇게 되는 이제 병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병의 치료는 뭐 어떻게 하느냐. 이제 대부분 이제 사실은 뭐 저희 대학 병원을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경희대학교 정형외과가 여기 우리 국내에서 굉장히 저 고관절 수술에 아주 그 권위자가 많이 계십니다. 또 과거에 우리 유명철 교수님은 아주 유명한 그 뭐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의 이 정형외과 분야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하신 분이라고 좀 뭐랄까 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또 지금 또 뭐 조현주 교수님도 계시고 여러분이 지금 계세요.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많이 하는데 이제 그분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술에 대가고 수술을 그렇게 잘하시면서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수술을 안 하려고 한 방에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보내셨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요즘 그 인공 관절들이 뭐 세라믹이든지 요즘 그게 좋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용 기간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뭐 요즘 얼마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제가 한 15년 정도 쓰면 또 재수술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금 그거 한 경우에는 그 근력을 강화하고 그게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서 개선해서 그대로 좀 뭐 쓸 수 있는 만큼 쓰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보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선 치료도 이제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인이 당연히 이제 술이나 이 스테로이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제 아프고 통증이 염증이 있으니까 여기에도 봉독을 써보면 굉장히 좋아요. 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혈액 공급이 안 되면 혈관이 막히고 혈액 공급이 안 되면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액 순환이 안 되니까 그게 어혈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염증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그런 것들 이 봉독이 들어가면 그런 나쁜 어혈을 없애주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고 통증이 좋기 때문에 봉독을 많이 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마찬가지로 엉덩이 고관절을 쏴주는 근력을 키우는 거죠. 근력을 강화해야 되거든요.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고 또 중력을 줄여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의외가 아니라 굉장한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수술하기 싫어서 오는 환자도 있고 수술하라고 해도 수술이 싫어서 오는 환자가 있고 또 요즘 우리는 쭉 찾아보니까 가능하면 수술하지 않고 보존 치료하는 게 좋다라는 걸 환자들이 인식을 하고 오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해보면 몸 가벼워지고 근력 강화되고 또 이제 아픈 데는 봉독으로 이제 치료를 해주니까 이제 굉장히 뭐 의외로 또 좋아지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중력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뭐 기혈 생성이 잘 되게 해서 근력 엉덩이 허벅지 쪽에 근력을 키우는 게 그게 이 대퇴골두 무혈성계에서 엉덩이뼈 성능뼈 이 질환의 치료의 가장 그거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생활도 중요합니다만은 또 필요하면 병원을 찾아서 봉독이라든지 그런 또 뭐 지방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력 키우는 것도 또 필요하면 도움을 또 청하면 도와드릴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발바닥으로 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족저근막염 굉장히 많아요. 요즘 현대인들 발바닥 아파서. 지금 제 환자 이제 연세가 꽤 드셨는데 지금은 한 70 가까이 되시는데 그분이 50대 후반부터 뭐 어쨌든 유명한데 안 가본 데가 없고, 예, 뭐 여성분이신가요? 예, 여성분인데 족부 그러니까 족 클리닉, 예, 이 발 클리닉을 전문하는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안 돼가지고 외국에 무슨 유명한 병원에 어레인지 해가지고 예약까지 잡아놨는데 이제 제 소개를 이제 받고 이제 왔는데요. 그분은 보니까 날씬해요. 굉장히 날씬해요. 그분은 이제 예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술 쪽에 그걸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어쨌든 제가 얘기를 하면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예.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예. 그래서 이제 그 통증 때문에 이제 한데, 그분은 딱 제가 이제 그 맥을 보고 상태를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중력이 문제가 아니라. 마른 복부 비만? 그렇죠. 마른 복부 비만도 가지고 있고요. 말씀대로 그걸 가지고 있고, 그거보다는 불면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뭐냐면, 이제 어쨌든 이 작업하고 예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녁에 이제 늦게 작품에 빠지면은 또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가 다 떠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 순간 포착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뛰어나시고, 이제 그런 쪽으로는 많이 이제 그걸 했는데, 어쨌든 기운이 다 머릿속에 올라가 있으니 다리가 힘을 쓸 수가 없죠. 예, 다리는 시릴 수밖에 없고, 냉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의외로요, 이 족저근막염 환자, 불면증 환자들이 족저근막염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불면증이라는 거는 제가 얘기했다시피 한의학에서 지금 계속 기혈의 균형이 깨져서 리듬계 기가 다 위로 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세포가 각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거든요. 깊이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래가 다 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에 한정된 에너지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순환이 돼야 되는데 다 기가 위로 상기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가 차고 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고 냉하다는 것은 순환이 안 되고 그 발바닥의 발바닥은 어떻게 보면 몸을 전체적으로 받치고 있는 가장 밑바닥에 가장 이 주춧돌이잖아요. 여기가 영양 공급이 안 되고 세포가 어떻게 보면 굶고 있는 판이죠. 네. 예. 그렇죠. 예, 굶고 있는 판에 이 짐까지
눌리니 그러면 그럴 때는 족욕 같은 거는 도움은 안 되나요? 굉장히 도움이 되죠. 아, 도움이 돼요. 예, 족욕이 굉장히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순환을 시켜주니까. 그렇죠. 그럼 예, 일단 예, 차가운 그리고 거- 따뜻하게 해주면 또 기운 아래로 끌어내리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고 몸에 어딘가가 차고 습하고 그러면 거기에 뭐가 생긴다고 당연하죠. 그랬어요. 우리 방에 곰팡이 왜 생깁니까? 환기 안 되면 생기고, 예, 환기 안 되고 예, 차고 그거거든요. 그렇죠. 예, 똑같은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염증이 생기고 뭐 증상은 이제 아침에 저녁에 잘 때는 발바닥에 자극이 안 되니까 괜찮죠. 그 이제 디디면 아프죠. 예. 그래서 뭐 신발이 뭐 어떻게 보면 진짜 수십 컬레 뭐 좋다는 신발 별의별 신발을 다 사서 그만 알것 같아요. 예 신으시고 뭐 가서 초음파 치료 받고 뭐 받고 뭐 했는데 우선 왜냐하면 초음파 자극을 주면 이제 염증을 일시적으로 주니까 좀 편해지고 또 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통증이 잡히는데 그게 개월 못 그게 가요. 몇 개월 못 가죠. 예, 그래서 저게 굉장히 만성이고 이제 보시면 사람에 따라서는 발꿈치가 아픈 경우도 있고요. 네. 또 발바닥이 여기 아픈 경우, 앞쪽이 아픈 경우도 있고, 앞발바닥. 예, 뭐 사람마다 이제 그거는 차이가 있는데 그건 뭐 큰 다 네. 동일한 그런 걸로 동일한.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치료는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쨌든 발에 염증이 있으니까 휴식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발바닥 염증에 우선은 봉독도 여기도 굉장히 의외로 봉독이 효과가 좋고요. 그다음에 내가 한마디로 몸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발바닥 문제기보다 예. 몸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중의 문제와 지지력의 문제인데, 예. 그 지지력이 약해지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근력을 만들 에너지가 부족해도 그렇고, 네. 또 생각이 너무 많고 잠을 못 자고 그렇죠. 키가 위로 떠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제 특히 뭐 우리가 이제 그 직업이 요즘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 밤에 일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 간호사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병실 환자들 관리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또 뭐 직업들이 사실은 밤에 그걸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은 기가 다 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평소에 하체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저녁에 만약에 부득이 근무를 할 때는 물을 많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예, 이제 제가 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이제 보면, 하지부 관절. 예,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네. 뭐 고관절이나 무릎이나 발목이나 발바닥이나 다 이거는 몸의 문제다. 몸이 어떤 문제냐? 역학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체중에 많거나 밑에서 받치는 근력이 약하거나 이제 그런 문제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몸의 문제라는 거는 뭐냐? 내가 계속 지금 첫 시간부터 맞아요. 비만도 몸의 문제, 모든 걸 지금 몸의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네. 몸의 문제 몸의 문제를 얘기하느냐? 몸의 문제라는 거는 우리 몸의 기혈이라는 그런 생명 활동 에너지의 문제다. 그 에너지가 순환이 안 되면 순환되고. 전신 비만이 오고 네. 또 이게 균형 조절이 안 되면 이게 일종의 이제 상처가 뜨고.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균형 조절에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잠 못 자면 호르몬 깨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게. 네. 예, 이제 그래서 이제 키가 위로 뜨고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상체 비만이 이제 비만으로 얘기하자면 상체 비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들은 하체 운동을 많이 강화해야 되고 또 기혈 생성이 안 되는 거는 지금 얘기대로 에너지가 부족한 거죠. 그건 왜냐하면 만들어내는 음식을 먹고 만들어내는 기능이 부족하니까 5끼 드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5끼 진짜 조금씩 위에 부담되지 않게 좋은 음식을 그다음에 제가 좋은 음식을. 예, 고급 휘발유를 조금씩 자주 넣어줘라. 예, 고급 휘발유를 조금 자주 넣어주는 편을 쓰는데 이제 저런 경우는 이제 비만이 오면 이제 마른 복부 비만이 오는 거죠. 그래서 비만 형태만 봐도 당신의 그러니까요. 기혈 생성에 문제가 있구나, 기혈 순환에 문제가 있구나, 네. 또 균형 조절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고 네. 이제 그런 한방의 치료라는 게 이제 바로 그런 거죠. 예, 이제 저런 한약요법도 쓰고 이제 침이나 봉독 같은 것도 이제 네. 쓰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그- 지금 또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네, 질문 잠깐 이제 갔다가 요거 질문 마지막 마지막. 슬라이드니까 마지막. 그래서 이제 우리 관절의 최고 운동이 뭐냐? 걷기 운동이 최고 네, 네. 운동이에요, 아, 사실은. 배 당기고 몸이요. 왜냐하면 서 있는 자체가 하체의 중력을 받으니까 하체가 강화되잖아요. 하체 강화 네. 운동. 하체 강화. 그렇죠. 예, 걷는 자체가 서 있다는 자체가 하체 강화거든요. 그래서 섰을 때 그냥 서지 말고 배 당기고 몸 세우면서 걸어라. 그리고 걷더라도 기혈 상태에 따라서 걷는 패턴을 달리하라는 거죠. 제가 네. 비만에 따라서 달리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전신 비만이고 기혈이 순환이 안 되면 스피드 워킹, 숨이 좀 찰 정도로 어. 급하게 걸어줘야 돼요. 네. 스피드 워킹. 네.
예,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상체 비만으로 하체가 약한 사람은 파워워킹, 배를 당기고 엉덩이 허벅지 힘을 주고 천천히 파워워킹을 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피드 워킹하고 파워워킹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스피드 워킹은 빨리 하는 거고, 그렇죠. 예, 빨리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고, 파워워킹은 엉덩이나 허벅지 힘을 주고 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른 복부 비만은 힘이 없어요. 사실 에너지가 없는데 뭘 그 자체가 오히려 노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몸이 작동하도록 기혈이 그냥 편안하게 즐겁게, 예, 즐거운 음악 들으면서 네. 즐겁게 경쾌하고 네. 사실 음악도 내가 좀 추천하자면 예, 좀 그 스피드 워킹 할 때 좀 다이나믹하고 좀 파워풀한 뭐 그런 그게 예, 그런 게 좋고 예, 그다음에 이제 상체 비만 같은 경우는 좀 뭔가 안정되면서 좀 조용하고 안정되면서 네. 좀 정적인 걸 하면서 있게. 힘은 주되 내공을 키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예, 그런 거거든요. 외적으로는 정적이면서 속으로는 힘을 주고 근력을 네. 천천히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신기하다. 예, 그게 이제 우리 몸의 키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겠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주의사항은 뭐냐면 운동이 좋다고 해서 대부분 무릎 아프고 발목 아프고 발바닥 운동이 좋다고 해서 체중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체중을 줄이지도 않고 운동을 과하게 하면 오히려 이거는 무담이거든요. 절대 이거는 체중을 반드시 줄이시고 선으로 따진다면 한다. 지방을 줄이고 운동을 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만약에 체지방을 못 줄인 상황에서 운동을 꼭 하고 싶으면 그때 이제 아마 우리 선생님들 수중에서 아쿠아 에어로빅 많이 권할 텐데 네네. 이제 그렇게 하라. 그렇지만 마른 복부 비만은 아쿠아 에어로빅은 하면 안 된다. 그러셨어요. 예, 네. 내가 쭉 지난번에도 계속 전기가 얘기했죠. 들어가니까. 예, 그러니까 제 강의, 어쨌든 이게 한 번씩 하는 걸 계속 따라오면 네. 몸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에 충실하면 예, 기본에만 충실하면서 그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만 해주면 우리 몸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지금 네. 보면 뭐 아까 오늘 한 질환도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 가지지만 단순하잖아요. 네. 제가 해결책은 굉장히 단순하게 지금. 네. 예. 뭐 우리가 한의사 선생님들이 약 쓰는 거는 굉장히 사람에 따라서 이제 그거는 예, 다르고 복잡하지만 예. 이제 비만을 하더라도 내가 얘기했지만 비만 살을 빼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달리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또 증상 또 아픈 것도 고려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면 증상 치료를 무릎에 대한 약을 몇 프로를 쓰고 또 몸에 대한 걸 몇 프로 이게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다 머릿속에서 이게 이제 제 처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처방은 나름대로 많은 그 고민과 그런 게 이제 필요해서 처방이 나오지만 실제로 생활이나 이런 기본 원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플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반인들 우리가 몸이 불편한 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원리만 이해하시면 이제 굉장히 쉽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아프다고 너무 위축하지 마시고 해결책은 다 있으니까 예, 이제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하시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자 이제 네. 이제 강의는 다 끝났고요. 네, 예. 등산 도중에 무릎 인대를 다쳤는데 3개월쯤 지나니 좀 낫습니다. 이대로 시간 지나면 되는지요? 네,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하체, 무릎 쪽에 근육이 많이 부족하거나 그러지 않고 또 체중이 많이 나거나 이러지 않으면 본인이 생각하실 때 거울 한번 보시고 몸이 어느 정도 상하체가 균형이 잡히고 크게 뭐 비만한 곳이 없다 이러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나으실 수가 있고 아까 발끝치기 같은 거 무릎 이렇게 해주면 네. 하체 쪽으로 기혈 순환이 근력을 되면서 강화해서. 손상된 인대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이제 그런 걸 좀 권하고 싶네요. 네. 네. 권은상님. 네. 이종옥 님이십니다. 무릎 연골 수술 9개월째 아직도 걷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걸으면 무릎 안쪽이 아픕니다. 네. 무릎 연골 수술한 쪽인 네. 것 같습니다. 수술 후 통증치료법. 네, 통증치료법은 통증치료는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봉독치료 같은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우리 이종옥 님도 일단은 이제 9개월 됐는데 회복이 안 된다는 거는 그 무릎의 문제보다도 몸의 문제, 지금 얘기 들어 무릎에 근력이 부족하지 않는지 또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지는 않는지 또 몸의 어떤 전체적인 기혈의 어떤 흐름의 균형은 잡혀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게 근본적인
어떻게든 무릎에 대한 문제점은 우선 해결했으니까 네. 예, 이제 몸의 문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통 좀 무릎 연골 수술하면 몇 개월쯤 되면 나아져요? 글쎄요, 그것도 개인 차이가 개인 있는데, 차이. 뭐, 한 3, 4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물리치료 받고 하면 조금씩 활동하고, 한 6개월 이상 되면 거의 뭐, 나아지는 게 네, 일반적인 그렇죠. 건데 일반적으로. 조금 9개월째인데 네, 조금 네. 그러시구나. 뭐, 그것도 아마 개인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제가 뭐 또 수술을, 어떤 수술을 했냐에 따라서 또 회복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고요. 예. 걸어서 무릎이 좀 아프시고 그러면 와서 이렇게 그 아프신 통증을 좀 치료하고 아, 그렇죠. 그렇게 예, 하시면 훨씬 좋겠네요. 뭐 도움 되죠. 운동 좋아님이시네요. 최근 체중이 늘었는데 골반 쪽에 아픔이 오기 시작합니다. 바늘로 찌르는 듯이 왼쪽 골반에 느껴집니다. 병원에 방문해서 증상을 확인해. 예,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죠. 체중이 왜냐하면 늘었고. 아까 얘기했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엉덩이 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술과 스테로이드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네.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특히 흡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요즘 뭐 담배, 왜냐하면 아무 담배를 피우게 되면 그렇죠. 예, 그 혈관에 그 낀다고 혈액순환이 해서 문제가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한번 확인을 하시고 바늘로 찌르는 듯이 아픈 거는 이렇게 아픈 건데요. 그죠? 예, 바늘로 찌르는 이제 아픈 양상은 우리가 염증이 있을 때 여러 가지로 나타나니까요. 예, 예. 병원에 방문하셔서 증상을 네, 한번 한번 확인해 확인하시는 보시는 게, 게 좋을 것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같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유재와 장만식님이시네요. 새벽에 다리에 쥐가 나고 길 가다 갑자기 무릎이 꺾이고 아파요. 다리 예, 쥐가 이런 나는 경우는 빈도도 이제 자주 새벽에 다리 쥐나고 무릎이 꺾이고 지금 요 증상만 봐서는 하체가 약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새벽에 쥐가 난다는 건 누워 있는데 쥐가 난다는 거잖아요. 네. 이 사람은 뭐 체중이 많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중력의 문제보다는 그렇죠. 예, 누워 있는 상황에서 누워 문제, 있는데. 중력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하체 근육이 부족하면, 왜냐하면 기혈이라는 게 가는 통로가 근육이라 그랬잖아요. 길이 부족하면 순환이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잠을 잘 주무시는지, 왜냐하면 저런 경우도 이제 새벽에 저런 문제가 있는 경우도 대부분 기혈의 균형이 깨어져서 잠을 깊이 못 잔다거나 평소에 뒷골이 땡긴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 부분들 제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순희 님이십니다. 무릎 보행이 불편해요. 눈떨림도 있고요. 네, 우리 김순희님 같은 경우도 지금 기혈의 균형이 깨져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눈이 떨린다는 키가 위로 뻗치면서 순환이 안 된다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눈 떨리는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하체 보행이 불편한 하체 힘이 없다는 거고, 눈이 떨린다는 거는 키가 위로 상기되면서 저는 그냥 눈 떨린다 그러고 마그네슘이죠.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렇게만 알고 예,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것도 굉장히 있는데, 눈 떨리는 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심리적으로 조금 신경을 쓰거나 하면 눈이 더 떨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긴장되면 심장의 박동이 달라지죠. 네. 그러면 이제 노화가 되면 우리가 혈관이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혈관이 빨랫줄 같이 늘어지는 거죠. 늘어지면서 혈관이 늘어지면, 노화가 되면 혈관이 늘어지면서 그 늘어진 아래에 신경에 자극이 갈 수가, 신경에 부딪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래로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고 네. 위에 혈관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늘어지면 이렇게 닿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심장이 박동이 되면 혈관이 박동이 되면서 여기 신경을 두드리는 거죠. 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심장 박동과 같이 눈이 떨리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눈 떨리는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눈이 떨린다는 거는 혈관에 노화가 왔든 아니면 스트레스든 지금 마그네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부족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그 부위에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거고, 예, 기혈순환이 잘 안 된다는, 기혈순환이 안 되는 이유는 다리가 불편하다는 거와 같이 종합해서 봤을 때는 기가 위로 상하가 분리됐을 가능성이 크다, 기혈이. 예. 제가 이제 계속 지금 기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내가 사실은 기혈이 부족한지, 아니면 기혈이 순환이 안 되는지, 또 기혈이 균형 조절이 안 되는 건지 모르잖아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요즘 이 IT 시대 아닙니까? 네. 예? 요즘 AI도 나오고 빅데이터, 이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그걸 이제 지금 거의 개발 완성 단계에 있어서 네.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진행할 건강 상담, 네. 요런 거 할 때 이제 거기에 건강 상담에 당첨된 분들한테는
그걸 내가 이제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당첨돼야 되는. 그렇죠. 아니요. 다 거기에 해드리고 싶은데. 신청하면. 그렇죠. 신청해서. 왜냐하면 네. 다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요. 그 상담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뭐 15명이 되든 한 번 할 때 그런 해서 이제 그분들한테 그걸 보내드리고. 교수님 그럼 그거는 언제쯤 시작이 될까요? 제가 이제 우리 이 차장님이 여기에 지금 어떻게 하면 빨리 지금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할까 많은 지금 그 고민을 하고 계시고. 6개월 안에는 시작. 해야죠. 제가 이제 끝나기 전에는 네. 상담이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끝났시다니요. 아니 그러니까 이 강의가 우리 이거가. 우선 지금 이게 계획이 잡혀 있는 게 6개월이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가 늘어서 아마 7개월까지는 갈 것 같은데 그 이후로도 뭐 이제 상황 봐서 이제 반응이 좋으면 그러시죠. 제가 이제 네. 계속 지속적으로 뭐 제가 사실은 우리 한의학적인 것만 얘기했습니다만은 요즘 뭐 TV에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 이 비만하고 장내 세균총하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해요. 네. 보니까 뭐 사례만 보여주고 보니까 사람은 바뀌었는데 사실 내가 저렇게 뭐 할 수 있을까? 또는 뭐 저게 정확한 원리가 이런 부분들 또 유전자와 비만 뭐 얘기 이렇게 조금 우리 한의학적인 걸 섞어가면서 좀 제가 어쨌든 우리 그 연금공단과 또 우리 그 도심권 50플러스 이렇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건 이제 상황 봐서 네. 그렇게 하면 돼요. 어쨌든 네. 가능한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이렇게 또 선생님이랑 모시고 오늘은 이제 하지부 쪽으로 고관절이랑 무릎이랑 족저근막력까지 갔어요. 네. 그러면 교수님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지금 이제 어느 부분으로 이제 가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관절염은 주로 이제 퇴행성 중심으로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류마티스 염증성 조금 얘기를 했는데 네. 다음 시간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여성들 분들한테 굉장히 많거든요. 네. 류마티스도 한 2시간에 나눠 가지고 네. 이 류마티스 염증이 이 관절 그러니까 뼈에 침범을 했을 때 생기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게 있어요. 이 척추 골반에 또 류마티스 이제 그런 쪽에 한 타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중년 여성들한테 많은데 섬유건통이라고 그 다음에 또 루푸스 뭐 요런 뭐 우리가 그 다음에 섬유근통이라는 거는 저 지인 중에 그 통증 앓는 애기가 있는데 나중에는 정신과까지 가게 돼요. 전신이 그렇죠. 몸이 아프다고. 예, 근데 이제 제 얘기를 듣고 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네. 예, 사실은 제가 많은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환자들이 조금만 본인의 몸에 대해서 알고 생활만 조금만 바꿔주면 자기 건강이나 생활을 훨씬 편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생각을 미처 못하고 자꾸 이제 병원에 가서 약 먹고 하다 보니까 몸은 이제 증상만 가지고 네,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게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제가 또 여기에 어쨌든 이 비만 잡고 질병 극복 프로젝트도 이제 하게 된 건데 어쨌든 이제 다음에는 이제 교수님이랑- 류마티스에 대해서 한번 네. 또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저희 공무원연금공단 식구들과 서울시 도심 50플러스 센터 식구들과 오시고 함께 이렇게 우리 이수동 교수님 지금 저희들을 위해서 몇 달째 비만 잡고 질병 극복 프로젝트를 이렇게 운행해 주시는데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찾아와서 또 건강에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쏙쏙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코로나 그 소식들이 주변에서 남아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달에 또 찾아뵙기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공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